자, 바로 다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탕평책과 관련된 영조와 정조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하기는 했었지만은 붕당들, 이 붕당이라는 건 조선시대 정당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었어. 이 붕당들의 싸움이 격해짐에 따라서 잠깐만. 이 조선시대 붕당들의 세력 다툼이 심해지게 되면서 막판에는 얘네 노론과 소론이 다음 왕을 자기들이 찜하게 되는 얘는 신하인데 신하놈들이 왕을 골라가지고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괘씸한 모습들까지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서로 싸우게 됨에 따라서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자 니네 이제부터 싸우지 마. 니네 이제부터 균형 있게, 즉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런 공존 체제를 유지해라 라고 하면서 영조가 처음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자, 그래서 탕평책은 이 정당의 어떤 한 세력이 압도적으로 크게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골고루 남인, 노론, 소론이 골고루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하도록 탕평파라는 걸 육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서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영조가 이제 선발을 한 거죠. 남인 중에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센 애가 아니라 약간 좀 온순한 사람, 노론 중에 온순한 사람, 소론 중에 온순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탕평파라는 걸 육성을 해서 자기 영조 정책의 핵심 지지층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 정당들끼리 서로 싸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이는 뭐 예를 들어서 도림서원, 노로는 뭐 남동서원, 노로는 뭐 남동서원, 그다음에 얘는 뭐 미추홀 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신 학교를 가지고서 남인,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들 출신 학교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학교들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쓸데없는 학교인 서원들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특히 싸우게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왔던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 꿀관직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은 원래 관리 임명을 할 때 동의권이 있었고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 후임자 추천권 자체를 폐지시켜버려요. 폐지시켜버리면서 이조전랑의 힘을 약해가지고 얘네들이 잘 싸우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게끔 전랑의 힘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었던 정조가 왕에 올랐는데 영조 때 탕평책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탕평파가 대부분은 왕비 집안에서 나왔었어요. 왕비 집안. 여기 보면은 탕평책 후원 세력으로 등용됐던 외척은 이제 외가 친척인 왕비 집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이 왕비 쪽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는 얘네가 왕비 집안들끼리 막 서로 싸운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정조는 외척들을 제거를 합니다. 외척 세력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노론, 소론, 남인 등 이 사람들을 골고루 관직에 기용을 했던 탕평책을 그대로 실시합니다. 요게 탕평책이야. 요거랑 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탕평파 육성이랑 노론, 소론, 남인을 골고루 기용을 했다. 이게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이제 영조가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서 이런저런 개혁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때 당시 개혁 정책의 대부분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하들이 지멋대로 다음 왕자를 골라놓고서 네가 다음 왕이야, 네가 다음 왕이야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신하들이 왕을 고르는 그런 형국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되게 약해졌었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영조와 정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개혁 정책을 여러 가지를 실시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을 설치합니다. 규장각, 규장각 왕실 도서관. 이게 규장각 지금 현재 모습이야. 규장각의 요 위에 있는 요 건물이 규장각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 왕실의 도서관이야, 도서관. 도서관을 세우는 게 어떻게 왕권 강화랑 연관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옛날에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랑 똑같은 기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안에 공부 잘하는 똘똘한 애들을 모아놓고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왕이 키워준 거죠, 얘를. 그래서 규장각을 통해서 자기 세력들을 좀 키워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정조의 정책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리들을 심지어 왕이 직접 교육시키는 제도인 초계문신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하를 재교육시키는 제도입니다. 신하를 재교육시키는 제도. 초계문신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규장각 관리들이야. 규장각에 있었던 37세 이하의 젊은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규장각에서 일하는 대신에 얘한테 공부를 시키는 제도야. 그래서 일단 37세 이하의 젊은 관리들을 뽑아. 그래서 3년간 교육시켜. 40세면 졸업이야. 3년간 교육시키는데 수시로 이제 계속 왕이 시켜요. 정조가 똘똘해서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자기를 보필하는 신하들도 똘똘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일도 시키고 시도 지으라고 하고 시험도 잘하고 벌도 주고 상도 줬었는데, 이 내리는 벌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여기 지금 창덕궁에 가면은 그 궁궐 안에 조그만한 여기 섬이 있어요. 부용지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도 보내버리고, 시 못 지으면 유배 보내버리고 이제 보면서 신하들이랑 같이 놀리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한 3년 동안 실행을 했었던 게 바로 초기의 문신 제도입니다.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 요 재교육, 잠깐만.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가, 이건 안 되네. 자,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 제도다.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초계문신제,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 이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마음대로 안 돼.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다. 는 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 내용. 이건 전부 다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행을 했던 자기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하들을, 인재들을 키워낸 제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키운 거고, 그 다음에 왕이 실질적으로 힘이 세려면은 당연히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장용영이라고 하는 왕실의 호위부대를 만듭니다. 장용영. 지금도 수원 화성에 놀러 가면은, 수원 화성이라는 곳 정조가 세운 성인데 거기에 가면은 장용영의 무대 연습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술 연습 장면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왕실의 호위부대를 설치를 해서 왕의 어떤 무력, 군사 기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를 화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원 화성을 설치를 합니다. 수원 화성. 당시 서울은 이미 기존의 양반들이었던 노론 혹은 소론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을 버리고 수원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성을 이것저것 건설을 해요. 그게 수원 화성이야. 이거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되게 잘 지은 거야. 당시 1700년도 당시에 있었던 성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든 성이야,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성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조가 일찍 죽어버렸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조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왕은 나이가 당연히 어린 왕들이 즉위를 하겠죠.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를 했고 이때부터는 결국 임금이 너무 어리니까는 엄마 혹은 할머니의 의지를 해서 정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외척 엄마나 할머니인 외가친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했던 외가친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던 이 시기를 일컬어서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세도정치. 세도정치. 이 당시 세도정치가 보면은 이 당시 세도정치 내용을 보면은 순조 때부터 정조 다음 왕이었던 순조 때부터 헌철종까지 총 3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엄마나 아니면 왕비 혹은 할머니 가문 쪽에 외가 친척들이 권력을 장악했었던 그 시기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외가 친척 가문을 세도정치 가문이라고 합니다. 세도정치 가문. 얘네들의 대표적인 성씨는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 알아두면 좋고 얘네가 거의 모든 관직의 거의 한 80% 정도를 다 차지했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80%? 80%까지는 아니고 80%까지는 아니네. 근데 얘네 안동김 씨가 37명, 풍양조 씨가 17명. 주요 성씨들이 거의 모든 얘네들은 다 대부분은 왕비 가문이야. 왕비 가문. 얘네들은 거의 다 왕비 가문인데 얘네들이 권력을 독점했었던 시기를 일컬어서 세도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은 당시 최고 관청이었었던 조선 후반부의 최고 관청은 임진왜란 직후에 성장을 했었던 비변사라고 했었죠. 비변사를 독점하고 모든 군대의 지휘권까지 다 장악을 하는 등 왕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유지를 했었던 시기였었다. 그게 세도정치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모든 통치체제가 다 붕괴돼서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겠죠. 그리고 3사의 언론 활동도 완전히 맛이 가요. 3사는 원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애들이었었는데 얘네 외가 친척이 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관직을 그냥 판매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해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3사가 얘네 세도정치 가문인 외척 가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돈, 명예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명예는 아니고 어쨌든 돈 그런 걸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이때 조선이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관직은 주로 매매를 통해 그러니까 관직은 원래는 과거 시험을 잘 봐야지 관리가 되는 건데 돈 받고서 관리가 되는 매관매직이 성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농민의 수탈이 극심해지면서 당시 세금 정치 세 가지의 문란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악한 세금제도의 문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전정. 요거는 땅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야. 땅에서 걷어가는 곡식이야. 곡식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거고 군포는 군대 가는 대신에 국가가 군인을 사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비단 같은 걸 걷었었는데 포를 걷었었는데 그 포를 내는 것을 군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백성들한테 원성을 샀었던 그런 제도를 환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떼끼니까는 백성들이 농민봉기를 발생시키죠. 이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뒤에 좀 넘어가면은 30 몇 페이지에 나오냐 6페이지인가 36페이지에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가 36페이지에 나옵니다. 특히 임술농민봉기는 삼정의 문란이 중요한 원인. 그러니까 맨날 세금 뜯어가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임술농민봉기는 진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진주농민봉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봉기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굉장히 크게 농민봉기가 퍼지게 됐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여기 홍경래의 난도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측면이 있긴 있었으나, 당시 평안도 지방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에 항의를 해서 농민봉기가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봅시다. 여기 사회 변혁 움직임 36페이지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 이 농민봉기의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합시다.